이건 배만 불러지 쓸모가 하나도 없어. 인간 쓰레기야.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골목, 만삭의 배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구걸하는 여자, 그 옆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발길질하는 중년 여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딸이 저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까? 1년 동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가 제 딸을 저렇게 만든 겁니까? 저는 그날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선영, 올해 67살입니다. 25세 남편을 잃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혼자 딸 하나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몸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평은 안 했어요. 딸 하나만 제대로 키우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식당 주방, 공장 포장, 청소 용역, 보험 영업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더니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 걱정 없이 조용히 살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한 보람은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딸 이름이에요. 어릴 때부터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말썽 한 번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구나. 수진이가 31살 되던 해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상대는 박정훈, 38살, 7살 연상이었어요. 중소기업 영업직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수가 적고 눈을 잘 안 마주치긴 했지만 저는 그게 수줍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그땐 문제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한말순, 예순이라고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묘했습니다. 웃고는 있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사람을 훑어보는 눈빛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넘겼습니다. 사돈될 사람인데 긴장했겠지. 첫 만남은 다 어색한 법이니까요. 우리 정훈이가 복이 많아요. 이렇게 예쁜 색시를 만났으니 말순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연기였던 거죠. 상견례는 말순이 정한 서울 시내 한정식집에서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속으로는 좀 부담됐지만 딸 시집 보내는 자리니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수는 화장실 간다며 사라지고 정훈이는 전화 받는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결국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40만 원이 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훈 씨네가 결혼 준비 다 해준대. 오늘은 우리가 내도 돼. 저는 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 다 해준다는데 밥값 한 번이 뭐 대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5월에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고 하객은 100명 남짓이었어요. 저는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피로연이 끝나갈 즈음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말순이 수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 뭔가를 말하고 있더군요. 수진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얘기겠지 싶어서요.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뭘 하셨어?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러셨어?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더군요. 그때 제 친구 미자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아까 저 시어머니 봤는데 뭔가 이상해. 뭐가? 사람 재는 눈이야, 저거. 내가 부동산에서 사람 수십 년 봤잖아. 저런 눈 가진 사람 다 속셈 있어. 저는 웃고 넘겼습니다. 에이, 첫날인데 긴장했겠지.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 눈에는 긴장이 없어. 계산만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자 말이 그렇게 정확할 줄은요. 1년 뒤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예식장에서 이미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전화해서 신혼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밥도 해주신다고 남편이 잘해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내 딸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구나. 마음이 조금 놓였죠. 그런데 2달째부터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았고 말도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엔 1시간 넘게 수다 떨던 애가 5분도 안 돼서 끊으려고 하더군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아, 엄마. 바빠서 그래. 시댁 일도 있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좀 처져 있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걱정 마. 괜찮다는 말과 달리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밝게 웃던 애가 웃음기 하나 없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신혼이라 적응하느라 그렇겠지. 시댁 생활이 원래 쉽지 않지. 그러다 석 달째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당장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그래. 입덧도 심하고 시어머니가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안정되면 내가 연락할게.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준다는데 제가 나서는 게 오히려 방해일까 봐요. 그래도 한 번은 보자고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밥 한 번 사줄게. 나와. 엄마, 미안. 시어머니가 임산부는 밖에 다니면 안 된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산부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니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어른 말씀이겠지. 그렇게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번호가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수진아? 번호가 왜 달라? 핸드폰 바꿨어. 시어머니가 요금제가 더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석 달 동안 3번. 그때 미자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그거 이상해. 연락 못하게 하려는 거야. 애인 요금제 때문이래. 요즘 세상에 번호 바꾸는 게 더 귀찮아. 사람 숨길 때나 그렇게 해.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통화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요즘 돈 관리는 누가 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드도? 응. 월급 통장도? 응. 그럼 너 돈은?
한참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요하면 말씀드리면 주셔. 그 순간 이건 관리가 아니라 통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돈을 쓰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삶. 그런데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정훈 씨도 원래 그렇게 살았대. 시어머니가 돈 관리해서 집도 마련했다고. 그 집에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용돈은 있지? 말씀드리면 주셔. 왜 내 돈 쓰는데 말씀을 드려? 엄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괜찮아.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수진아, 지금 옆에 누구 있어? 아니, 없어.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든요.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나 끊어야 해. 시어머니 오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딸이 자기 돈도 자기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어. 다 딸을 위해서겠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 데려왔어야 했어요. 그때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결혼한 지 6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울음을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부탁 좀 해도 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낸 적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부탁? 돈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 500만 원만. 이유를 묻자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출산 준비 때문이라고. 아기용품, 산후조리원 예약금 때문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돈이 묶여 있어서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했답니다. 이상했습니다. 부부 월급을 전부 관리한다던 시어머니가 출산 준비할 돈이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딸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엄마가 보낼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엔 300만 원, 그 다음 달엔 200만 원, 또 그 다음엔 400만 원.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급하다, 필요하다, 나중에 갚겠다. 그렇게 저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미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수진이한테 돈 좀 보내고 있어. 얼마나? 한 2천만 원쯤. 미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그건 이상해. 부부 월급 다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데 왜 친정엄마한테 돈을 받아? 그 말에 처음으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통화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보낸 돈으로 아기용품 뭐 샀어? 사진 좀 보내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안 샀어. 그럼 돈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돈 돌려받아. 네 통장으로 다시 넣어. 그러자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그 말 못해. 시어머니 무서워. 뭐가 무서워? 화내시면 며칠 동안 밥도 안 주세요. 말도 안 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밥을 안 준다고요. 그날 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대출도 받았어. 뭐? 시어머니가 시켜서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한다고.
내 이름으로. 얼마? 3천만 원. 그 돈은 어디 있어?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어. 그건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도용에 가까운 착취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 전화는 더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미자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이거 봐. 한말순, 신용등급 8등급, 사채 2천만 원, 카드론 500만 원, 연체 이력 다수. 미자가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론 더 이상 돈이 안 나와. 그래서 네 딸 이름 쓰는 거야.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더 빼낼 생각이었고 내 딸은 아직 더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미자가 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빚쟁이라는 것,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자기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 이건 분명 범죄였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오지 마. 시어머니 화나시면 나만 더 힘들어. 그 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갔다가 딸만 더 맞을까봐, 더 심하게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위를 따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정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훈아, 장모가 밥 한 번 사고 싶은데 시간 되면 나와라. 한 번은 바쁘다. 두 번은 회의가 있다. 세 번째 연락했을 때서야 마지못해 나오더군요.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난 정훈이는 결혼식 때와 달랐습니다.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네. 아, 네. 좀 바빠서요.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대출받은 거 알고 있지? 정훈이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네. 3천만 원. 그 돈 어디 갔어? 한참 침묵하다가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셨어요. 네 어머니가 왜 며느리 이름으로 받은 돈을 써? 정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네가 남편이야. 임신한 마누라 지켜야 할 사람이 너라고. 그제야 정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빚이 있어요. 뭐? 제 이름으로도 대출 받았어요. 5천만 원. 그것도 다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리해보니 이랬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 3천만 원, 카드론 1,200만 원, 현금 서비스 800만 원, 정훈이 이름으로 5천만 원,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전부 시어머니 손에 들어간 겁니다. 정훈아, 그걸 왜 막지 않았어? 정훈이는 피해자인 척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돈 안 주면 맞고 저도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다가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네가 수진이 데리고 은행 같이 갔잖아. 정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운전했고 네가 옆에서 서류 쓰는 거 지켜봤잖아. 미자가 확인해준 얘기였습니다. 대출 받을 때 남편 동행, 보증인 서명까지 했다고요. 정훈아, 네가 피해자야? 아니면 공범이야? 정훈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뭐? 말하면 저 진짜 죽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엄마 말이라면 뭐든 하는 공범이라는 걸. 그럼 수진이는 어떡할 건데?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대요. 그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아까까지의 불쌍한 얼굴은 없었습니다. 임신한 마누라인데? 좀 참으면 돼요. 애 낳고 나면 정리해 주신대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 편이었고 아내를 돈줄로 내준 인간이었습니다. 정훈아, 네가 사람이냐? 정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가볼게요. 오늘 얘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시어머니가 꼭대기에 있고 아들은 앞잡이 역할을 하고 며느리는 돈 뽑아먹는 먹잇감이라는 걸. 미자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빨리 빼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애 죽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상황이 먼저 무너질 거라는 걸. 정훈이를 만나고 일주일 뒤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가서 딸을 데리고 나오자. 그렇게 마음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댁 주소를 몰랐어요. 결혼할 때 분명 들었는데 막상 떠올리려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넘게 걸었는데도 계속 안 받았습니다. 정훈이에게도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설마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수진이네 시댁 주소 좀 알아봐줘. 왜? 무슨 일 있어? 전화를 안 받아. 계속. 미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가 주소를 알아왔어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빌라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3층 3025.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고 말순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어머, 사돈어른. 웬일이세요? 수진이 좀 보러 왔어요. 아, 수진이요? 지금 없는데요. 없다니요? 어디 갔어요? 병원이요. 검사 받으러 갔어요. 임신 9달인데 혼자 병원을 갔다는 말에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갔어요? 네. 정훈이가 바빠서요. 말수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문을 더 열어주지도 않고 문틈 사이로 저를 막고 서 있었어요. 그럼 집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아, 그건 좀요. 집이 어수선해서. 어수선해도 괜찮아요. 딸 얼굴만 보고 갈게요. 그때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사돈어른, 수진이 지금 예민한 시기예요. 예민하다고요? 친정 생각하면 정서 불안해진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 생각하면 불안해진다고요?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잖아요. 당분간 안 보는 게 좋아요. 사돈, 나는 내 딸 보러 온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말순이 낮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애 낳을 때까지는 친정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퍽!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내 딸을 보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아줌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제 딸이 여기 사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요. 그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3025요? 거기 며느리분 요즘 밖에 거의 안 나오시던데요. 안 나와요? 네. 밤에는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시어머니 고함치는 소리도 들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고함이요? 돈 얘기요. 쓸모없다. 그런 말들이요. 혹시 밖에서 본 적은 있으세요? 한 3주 전쯤이요.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눈도 퉁퉁 붓고 걸음도 좀 이상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범죄자가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보며 울었습니다. 내 딸이 저 집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 시댁 갔다 왔어.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도 문자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열흘 뒤 수진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당분간 연락 못해. 출산하고 연락할게. 이상했습니다. 이건 수진이 문체가 아니었어요. 이모티콘도 없고 말투도 너무 딱딱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너 맞아? 엄마 전화 좀 받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저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딸이 살아는 있는지 아이는 무사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나야. 수진이 찾은 것 같아. 어디야? 지금 바로 나와. 내가 데려다 줄게. 미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수진이 괜찮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자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자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골목 한쪽에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들은 색이 발해 있었고 사람 발길도 뜸한 곳이었어요. 미자야, 진짜 여기야? 응, 여기서 자주 보인대. 미자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미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영아, 저기 봐. 그곳에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은 채 바닥에 엎드리듯 주저앉아 있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는 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기름에 절은 듯 엉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1,000원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혀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제 딸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미자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수진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수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딸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여기 있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쫓겨났어, 시댁에서. 언제? 3주 전. 임신 9달 된 며느리를 3주 전에 쫓아냈다고요. 왜 쫓아냈어?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더는 대출이 안 나온대. 그래서 이제 쓸모없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어. 배만 불렀지 쓸모 하나도 없다고. 인간 쓰레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보고 있었어. 수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옷도 못 챙기고 지갑도 못 가져왔어. 그냥 그대로 쫓겨났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처음엔 찜질방. 돈 떨어지고 나서는 공원. 요 며칠은 저기 폐가에서. 수진이가 가리킨 곳에는 창문이 깨지고 문이 떨어진 버려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어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하나. 그 말에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에 손을 얹자 갈비뼈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만삭의 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앙상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전화기 뺏겼어, 번호도 몰라. 배고프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제가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수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딸이 3주 동안 몸을 누였다는 그 폐가가 보였습니다. 만삭의 딸이 굶주린 채 비를 맞으며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던 자리.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고.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수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씻기고 밥을 먹였어요. 수진이는 밥새 공기를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는 밥 먹는 딸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수진이를 검진하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머니, 따님이 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임신 후기에 이 정도면 태아한테도 영향이 갔을 수 있어요. 아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으로선 심박은 정상인데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입원시키는 게 좋겠어요. 저는 수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개인 병실로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딸이 편히 쉬는 게 먼저였습니다. 수진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서 말했어요. 엄마, 병원비 많이 나올 텐데.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돈 없잖아. 나 때문에 또 고생하면 어떡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가난해 보였어?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실 저는 딸한테도 말 안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있었어요. 많이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 부동산에 투자해서 불린 돈, 다 합치면 현금만 5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빌라 2채, 상가 1칸, 월세 수입만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왜 안 말했냐고요? 티내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거든요. 돈 빌려달라, 투자하자, 별의별 인간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딸한테도 말 안 했어요. 괜히 알면 기대고 싶어질까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놈들을 박살내야 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쓰려면, 제대로 된 싸움을 하려면. 저는 오래전부터 제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회계사. 정태호라는 사람인데 미자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동산 살 때부터 세금 정리해주고 월세 관리해주고 돈 불리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회계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태호 씨,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나자. 다음 날 정회계사가 병원으로 왔어요. 45살 정도 된 남자인데 항상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제 상황을 듣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사기, 강요, 횡령.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증거 수집부터 해야 해요. 따님 명의로 된 대출 내역,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 추적.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붙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어? 제대로 하려면 착수금만 2천에서 3천. 소송 가면 더 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돈은 내가 준비할게. 제일 좋은 변호사로 붙여줘. 정회계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실례지만 예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억 단위로 써도 돼. 정회계사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재산 규모를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요. 현금 5억 있어. 부동산 빼면 더 나오고 저 인간들 박살내는데 얼마가 들든 다 쓸 거야. 정회계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사흘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 변호사. 본명은 강민수인데 형사사건 전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50살쯤 돼 보였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서면 상대편이 벌벌 떤다고 하더라고요. 강 변호사가 수진이 얘기를 다 듣더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목 정리해 드릴게요. 강 변호사가 종이에 적었어요. 첫째, 사기죄. 딸 명의로 대출받아서 본인 계좌로 빼돌렸으니까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둘째, 강요죄. 임신한 며느리를 협박해서 대출받게 했으니까요. 밥 안 주고 말 안 하고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셋째, 횡령죄. 딸 월급, 딸 명의 대출금, 친정에서 받은 돈. 전부 자기가 가져갔으니까요. 넷째, 유기죄. 임신 후기인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으니까요. 이건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저는 강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감옥 보낼 수 있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실형 가능합니다. 최소 집행유예, 잘하면 2, 3년 실형도 나올 수 있어요. 사위는요? 공범으로 걸 수 있습니다. 대출받을 때 동행하고 보증인으로 서명했으니까요. 본인도 알면서 가담한 거라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주세요. 돈 얼마 들든 상관없어요. 저 인간들 끝장내주세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금융기록 조회부터 시작하죠. 그날부터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정회계사가 수진이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전부 다요. 결과를 보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 된 빚이 총 7,800만 원이었어요. 신용대출 3,000, 카드론 2,500, 현금 서비스 1,300, 소액대출 1,000. 그리고 그 돈이 전부 말순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한 푼도 안 빠지고요. 거기에 제가 수진이한테 보낸 2천만 원도 전부 말순이 계좌로 갔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이게 시어머니야? 미자가 옆에서 혀를 끌끌 찼어요. 선영아, 저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채업자야. 며느리를 돈줄로 쓴 거지.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 바로 가능해요. 민사소송도 같이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둘 다 해주세요. 네. 그리고 따님 상태가 회복되면 직접 진술서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더 강력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조금만 회복되면 저 인간들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겁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안 자고 서류를 봤습니다. 말순이 계좌로 들어간 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내 딸 피를 빨아먹은 기록들이었습니다. 다 받아내겠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수진이가 입원한 지 2주일 만에 출산했습니다. 3kg, 200g짜리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수진이가 분만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우리 손녀 예쁘다. 수진이도 울면서 아기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저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아기만 잘 키우면 돼. 출산 후 2주일 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피고 소인은 한말순과 박정훈. 죄명은 사기, 강요, 횡령, 유기. 거기에 정회계사가 정리한 금융 기록과 계좌 추적 자료, 수진이 진술서까지 첨부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순이네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말순이 통장, 컴퓨터, 서류 전부 가져갔어요. 말순이가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말순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결혼식 때 그 능글맞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이 휑하게 풀려 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이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말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요. 사돈,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배만 불렀지 쓸모가 없다고 했지? 인간 쓰레기라고 했지? 말순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순간? 네가 내 딸 피 빨아먹은 게 1년이 넘어. 그게 순간이야? 저는 말순이 앞에 쪼그려 앉아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내 딸한테 한 거 똑같이 당해봐. 아니, 10배로 당해봐. 그래야 정신 차리지. 말순이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감옥은 안 돼요. 제발, 제발이요. 저는 다리를 빼며 일어섰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말순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대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수진이 진술서, 병원 진단서, 옆집 주민 증언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위해 돈을 관리한 것이며 범의가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요? 며느리 명의로 빌린 7,800만 원이 전액 피고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한테 돌아간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이게 관리입니까? 착취입니까?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말순이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말순이가 벌벌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집 사면 다 정리하려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신용등급 8등급이고 사채 연체 중이고 본인 명의 재산이 전무합니다. 무엇으로 갚는다는 겁니까? 말순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말순, 사기죄, 강요죄, 횡령죄 유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9천만 원 지급 명령. 말순이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9천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판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없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향후 수입에서 강제 징수됩니다. 말순이가 법정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코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그 도도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어요. 정훈이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대출받을 때 동행하고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아내가 쫓겨나는 걸 방관한 죄. 정훈이 변호사가 어머니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인이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정훈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정훈이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정훈아. 정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시켜서. 닥쳐. 저는 처음으로 사위한테 반말을 했습니다. 네 마누라가 길바닥에서 구걸할 때 네가 뭐 했어? 네 마누라가 폐가에서 잘 때 네가 어디 있었어? 정훈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가 남편이야? 네가 사람이야? 네 같은 놈은 평생 혼자 살아. 아니, 혼자 사는 것도 과부네. 저는 정훈이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정훈이 손이 떨렸어요. 한참 동안 서류를 쳐다보다가 결국 사인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말순이 명의로 된 재산은 이미 없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강제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순이가 앞으로 버는 돈의 절반이 수진이한테 갑니다. 죽을 때까지요. 정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동 채무자로 묶였습니다. 둘이 합쳐서 9천만 원을 갚을 때까지 월급이 압류됩니다. 그런데 정훈이는 이미 직장에서 잘렸어요. 재판 소식이 퍼지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새 직장도 못 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말순이는 더 비참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월세도 못 내서 집주인이 내보낸 겁니다.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설거지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대요. 내 딸을 길바닥에 내쫓은 여자가 이제 본인이 길바닥 신세가 됐습니다.
미자가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말했어요. 선영아, 전현 완전 쪽박 찼대. 아들도 연락 끊었대. 뭐? 정훈이가? 응. 엄마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다시는 보기 싫대.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평생 아들한테 기생하면서 며느리 피 빨아먹던 여자가 이제 그 아들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수진이는 지금 저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성도 바꿨어요. 아기 이름은 지은이로 지었습니다. 하늘이 준 은혜라는 뜻이에요. 수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기한테 젖 물리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가끔은 저한테 맛있는 것도 해줘요. 엄마, 나 다시 취직하려고. 지은이 좀 맡아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손녀 볼게. 너는 천천히 준비해. 수진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나 정말 죽었어.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구걸하던 딸. 뼈만 남은 몸으로 폐가에서 자던 딸. 인간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던 딸. 그리고 지금 아기를 안고 웃는 딸. 제가 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심판이었습니다. 내 딸을 짓밟은 인간들을 세상 앞에 세우고 죗값을 치르게 한 것.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후회 없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요. 저는 엄마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내 딸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던 사람은 지금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딸을 버린 남자는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딸은요. 지금 제 옆에서 손녀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한테 한 만큼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